자, 이번 시간에는 무선통신 시스템 과목하고 그 다음에 전자계산기 일반하고 설비 기준에 관련되는 기출문제를 쭉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무선통신 시스템 이 과목 중에 이동통신이라든지 또 무선의 신기술 부분이 조금은 시험 문제 쪽에 빠져 있다 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다음 회에는 이런 빠져 있는 부분은 반드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이론 풀면서 공부했던 그런 관련 내용을 쭉 학습을 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자, 61번은 변조에 관련되는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변조에 관련되는 것. 다음 중에 디지털 변조에 속하지 않는 것은 어느 겁니까? 3번이죠. 네로밴드 FM. 그렇죠? 61번은 쉬운 문제입니다. 3번. 네로밴드 FM이라고 하는 것은 협대역 FM이에요. 협대역 FM. 우리 보통 주파수 편의량을 플러스 마이너스 75kHz 범위 안에서 쓸 수가 있는데 편의량을 플러스 마이너스 5kHz 범위 안에 자그마한 편의를 쓰는 것, 즉 변조지수가 0.5 이하 정도 되는 이런 FM을 협대역 FM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그 아날로그 이동전화 같은 경우에는 AM처럼 대역폭이 작게 맥히면서 FM이 외부 잡음에 강하다는 이런 특성을 써먹고자 할 때 주로 간혹 쓰이기도 합니다. 주로 아날로그 이동통신에 쓰이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61번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62번은 페이딩 현상의 대책이라는 게 다이버시티 아니에요? 다이버시티. 우리 합성수신법이라는 거 있죠? 다이버시티 합성수신법. 그 중에 가장 많이 쓰는 다이버시티가 뭡니까? 특히 마이크로파 영역에 주파수가 높은 초단파 이상 영역에 가장 많이 쓰는 다이버시티가 뭡니까?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면 공간 다이버시티 이렇게 답을 고르셔야 돼요. 스페이스 다이버시티 이렇게 답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다이버시티는 합성수신법이에요. 그럼 이 공간 다이버시티 중에도 쓰는 기법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최대비 합성법이라는 게 있고 맥시멀 레이트 다이버시티 이렇게 볼 수 있죠. 최대비 다이버시티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등이득 이퀄 게인 등이득 다이버시티 하는 게 있고 등이득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는 또 하나가 선택 셀렉티브 다이버시티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건 글자 그대로 여러 군데에서 전파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 군데에서 전파가 들어오면 그 중에 SMB가 가장 큰 쪽에 중요도를 많이 줘가지고 그래서 여러 개 평균 낼 때 그 중요도를 그쪽에 많이 부과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SMB가 가장 좋은 쪽에 중요도를 더 많이 삽입해가지고 이제 그런 비율로 이걸 합성해서 좋은 걸 만들어내는 것. 그렇죠? 요게 최대비 합성법. 요걸 가장 많이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셀렉티브 다이버시티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여러 군데에서 이제 여러 공간에서 이제 따로따로 들어오게 해놓고 신호 세기를 비교해 가지고 이제 큰 쪽을 선택하는 이제 그런 기법이 선택합성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등이득 이퀄 게인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여러 군데로 도달하는 신호를 같은 이득이 되게끔 해서 이렇게 합쳐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합성수신법을 해나가는 방법. 그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건 이겁니다. 근데 실효치 합성법 하는 건 없어요. 시험 문제에 요 합성법 중에 들어가지 않은 게 뭡니까 하면 4번에 실효치 합성법 이런 건 없죠. 요겁니다. 주로 요걸 시험 문제 많이 내는데 요걸 많이 쓰니까 요번에 시험 문제 나온 건 요거이죠. 요건 3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62번은 2번이네. 3번이 아니라 선택합성법 62번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63번은 대역확산통신 SS통신이라는 거 아니에요? SS통신. 그렇죠? 스펙트럼 스프레드 대역확산통신. 자, 대역확산통신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것이 다이렉트 시퀀스라고 하는 직접 확산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 1비트의 정보를 100비트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1비트가 100비트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처리이득은 1비트 정보, 비트 대역폭이라고 할 수 있죠. 비트 대역폭. 1비트에 필요한 대역폭 1Hz라고 하면, 그러면 자반을 핀 확산시킨 대역폭의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1비트 대역폭분의 자반을 핀 대역폭의 비율.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만약에 보내려는 정보가 1011이면 이 1을 100비트로 표현했다는 말은 이 흑판이 부족하니까 쓰지를 못하고 4비트로 표현해 볼게요. 1010. 그럼 1이 1010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 0은 요거 반대로 0101로 4비트가 돼버린 거지. 1은 요거 1010이 되는 거고. 뭐 여러분들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4비트 보내는 것을 이렇게 보내봐. 근데 이거는 지금 4배로만 자반을 핀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그냥 알기 쉽게 설명하려고 1010 했죠. 이것도 10비트나 10배나 100배나 1000배 되면서 이것도 이 1010 구조도 이상하게 해봐. 그러면 뭐 도대체가 누가 이걸 정보 뭔지를 알아냅니까? 11000 막 하는데. 그렇죠? 이런 게 직접 확산입니다. 직접 자반을 피는 것. 그래서 1비트를 4비트로 넓혔다고 했지만은 정확한 표현은 1비트의 정보를 여긴 4칩이라고 해요. 4칩. 그러니까 이런 걸 칩 코드라고 하죠. 칩 코드. 그러니까 정확히는 비트라고 안 하고 이건 비트라고 하고 이건 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비트 보내는 대역폭분에 요 위에는 자반을 핀 대역폭은 칩 대역폭이에요. 칩 대역폭. 그럼 여기는 1비트가 1Hz니까 1Hz분에 여기는 4Hz가 되겠죠. 그러면 처리이득은 4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할 수 있죠? 그럼 이 처리이득을 dB로 고치세요. 그러면 이거는 10로그를 취하는 겁니다. 10로그. 그래서 10로그 4. 할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처리이득이 1배라고 하면 이건 S에서 안 시켰다는 이야기지. 그냥 1비트로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S에서 안 시킨 겁니다. 이건. 그러면 그때 처리이득은 1이죠. dB로 고치면 10로그 1. 로그 1은 빵이니까 빵 dB가 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DS 방식을 가장 많이 쓴다고 했죠? 그 다음에는 주파수 호핑이라는 게 있었고, 호핑. 그 다음에 시간 호핑. 그냥 잘 안 쓰는 겁니다. 이건. 그리고 하이브리드. 혼합 방법도 있고, 또 첨 모듈레이션 하는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거 두 개를 가장 많이 쓴다고 했어요. 이게 중요해요. SS통신. 1번이 답입니다. 정보 신호의 대역폭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아주 넓은 대역폭을 갖는 코드를 사용해 가지고, 그러니까 넓은 대역폭 갖는 코드를 썼다는 말은 작은 대역폭이 넓은 대역폭으로 바뀌어 가지고 전송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1비트가 100비트의 코드 값으로, 즉 100칩으로 바뀌어 가지고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대역폭이 100배나 넓게 쓰는 겁니다. 그러면 주파수 이용률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죠. 당연할 거 아니에요? 정보 보내는 건 1비트인데 그럼 1Hz면 되는데 쓰는 대역폭은 100Hz가 소요된다 이 말이죠. 100칩을 썼더라면. 그럼 주파수 이용률은 안 좋은 거예요. 분명히. 그 대신 좋은 점이 뭐냐. 누구든지 도청을 못한다.
그리고 외부 간섭에 강하다. 그렇죠? 뭐 그런 좋은 장점 때문에 SS통신을 군사 목적에 썼던 건데 이게 지금은 이동통신의 절대적인 아주 중요한 상용화된 통신기법으로 쓰고 있다.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번. 자, 64번 DS 방법에서 정보율, 비트레이트 아니에요? 정보율은 비트레이트고 PN 코드, 이게 칩 코드라고 하는 거죠. PN 코드. PN 코드의 부호율은 칩율이라고 합니다. 칩율. 그럼 1비트가 1초에 1비트가 한다 그러면 1비트 4세크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는 뭐예요? 4칩이 가는 겁니다. 1초에 4칩. 그렇지? 그럼 비트 레이트가 1이면 이건 칩 레이트는 4가 됩니다. 4. 그렇죠? 그럼 처리 이득은 비트 레이트 분의 칩률. 그렇지? 비트 대역폭 분의 칩 대역폭. 그럼 1Hz 분의 4Hz.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4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근데 여기는 칩 레이트하고 비트 레이트가 똑같다 이 말은 1대1이니까 SS 통신을 적용 안 하겠다 그 말이죠. 그냥 그대로 보내겠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되면 DB로 고치면 10노구 1은 빵 DB가 되겠습니다. 1번이 답이에요. 자, 65번에 마이크로파 통신의 특징하는 것은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기억을 하고 있죠. 마이크로파 통신의 특징, 위성통신의 특징. 이건 너무나 여러분들이 무선통신 시스템 차원에서는 기억이 되고 있으니까 4번이 답이다 하는 것은 쉽게 고를 수 있겠습니다. 전리층 반사파를 이용하는 것은 단파예요. 전리층 반사파를 이용하는 건 단파죠. 마이크로파는 전리층도 뚫고 하늘 속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늘 위에 안 그러면 높은 산꼭대기에 하늘 위에는 위성 하나 띄우면 위성이 중계해 주면 될 테고 그렇지 않으면 높은 지대에 중계소 세워가지고 그 전파를 수신해서 증폭한 다음에 50km마다 이렇게 계속 중계해 주는 중계통신이 바로 마이크로파 통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4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66번에 레이더의 탐지거리 설명 중에 이 요인 중에 틀린 것. 유효 반사 면적이 큰 목표일수록 목표일수록 멀리 감지가 된다 이렇게 해야죠. 감지 능력 멀리 탐지가 된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유효 반사 면적이 큰 물체일수록 전파 쏘면은 더 멀리 있더라도 반사가 돼서 되돌아올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멀리 반사가 멀리 뭡니까? 탐지가 되겠지. 그렇죠? 멀리 탐지가 가능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출력 및 수신 감도를 올리면은 탐지거리 증대가 된다. 맞아요. 송출 전력 크게 하면 멀리 탐지가 되고 또 수신 감도를 올리면 수신 감도 올린다는 것은 수신 장치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감도를 좋게 했다 이 말은 웬만큼 미약한 게 들어와도 잘 복원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신 장치 설계할 때 그 안에 증폭도를 많이 증폭도를 많이 높여서 설계가 됐다 그 말입니다. 많은 이야기죠. 그리고 안테나를 사용하고 짧은 파장을 사용한다. 그렇지. 짧은 파장의 안테나가 바로 높은 마이크로파, 높은 주파수의 안테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2번이 틀린 것은요. 레이더의 송신기 출력의 이승근에 비례하여 멀리 탐지한다. 그러니까 탐지 능력은 출력의 이승근, 제곱근 아니에요? 제곱근에 비례한다. 출력이 크면 클수록 더 멀리 간다 하는 건 맞아요. 근데 제곱근에 비례한다가 아니고 레이더 방정식은 사승 공식입니다. 사승. 레이더 방식은 사승 공식을 써야 돼.
자, 전파의 자유공간의 손실 전력은요. 자유공간의 손실 전력은 스페이스 로스라고 하죠. 라무다분의 4파이 D의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거리가 멀어지면은 손실 전력은 제곱으로 커집니다. 10m 멀어지면 손실 전력이 10분의 1이 아니라 100분의 1입니다. 제곱. 그러면은 레이더는 보낼 때만 끝나는 게 아니고 보낸 전파가 반사돼서 되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낼 때도 제곱분의 1로 감쇄가 되고 받을 때도 제곱분의 1 감쇄니까 사승이에요. 사승. 레이더의 손실 전력은 사승. 사승에 비례한다. 그렇지? 그러면 레이더의 전력은 4승분의 1이다 이렇게 해야죠. 전력으로 이야기하면 4승분의 1이다. 손실 전력은 4승에 비례한다.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4승에 해당되는 전력을 증폭으로 해서 줘야 된다 하는 뜻이에요.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보통 자유공간에는 제곱에 반비례한다지만은 레이더는 왔다 갔다 하는 시스템이니까 4제곱, 즉 4승이죠. 4제곱, 4승 같은 이야기입니다. 4승 방정식을 쓰는 것이 레이더예요. 4승. 그러니까 거리 4승에 비례하는 전력을 만들어서 공급을 해줘야 멀리 탐지한다. 이렇게 돼야 맞습니다. 2번이 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이크로파 통신은 중계통신 아니에요? 중계통신. 그렇죠? 중계 방식은 여러분들 직접 중계, 헤테로다인 중계, 건파 중계 혹은 복조 중계. 쉬운 거죠.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8번에 위성통신의 특징.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여러분들 위성통신의 특징 중에 대표적인 단점이 뭐가 있나요? 위성통신의 특징 중에 대표적인 단점. 물론 여기서 이야기하는 위성이라는 것은 정지위성을 위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35,786km에 떠 있는 우리 보통 정지위성을 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정지위성 말고 요즘은 저궤도 위성 같은 거, 고궤도 위성, 중궤도 위성도 많이 이동통신용으로 쓰이지만은 우리 보통 위성이라는 것은 국내 국제 방송 통신 모든 정보를 중계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게 바로 보통 위성이라고 정의하는 이게 바로 GEO라고 하는 GEO 정지위성을 보통 가지고 위성이라고 합니다. 그럼 위성통신의 특징 그러면 전파지연 평균 내서 250ms 1초가 1000ms니까 1초에 4분의 1밖에 되지 않지만은 그렇죠? 근데 이건 굉장한 손실입니다. 50ms만 지연돼서 좀 늦게 들어와도 그렇죠? 늦게 들어와도 그다음 이어지는 신호의 간섭을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하지 이건. 50ms의 5배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통신보안이에요. 통신보안에 어려운 단점이 있다. 그 다음에 극지방은 불통이다. 기억하죠? 극지방이 사각지대가 돼가지고 불통이다. 그리고 고장나면 하늘 위에 가야 된다. 당연하죠. 또 위성은 수명이 있다. 보통 10년 지나면 교체해야 된다. 그런 것들은 기본적인 단점이고 대표적으로 시험지에 보이는 건 이거 3개입니다. 장점도 있죠. 위성 3개 가지면 전 세계를 위성권으로 만들 수 있다. 광역성 통신. 그리고 위성은 마이크로파스이기 때문에 대역폭이 굉장히 넓은 대역폭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HTV 방송 중계라든지 화상 전송, 우리 통신 같으면 전화 통신 같으면 초고속 데이터 통신을 또 중계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광대역 통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위성 하나 띄워가지고 많은 나라들이 위성을 내 것처럼 쓰는 멀티플 액세스 다원 접속 통신할 수 있다. 이거 3개가 대표적인 장점 아니에요? 나머지는 다 상식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68번은 2번이 틀렸습니다. 전송 지연이 없고 틀렸죠.
전송 지연이 제일 심각한 문제예요. 반향 효과가 적은 장점이다. 반향이라는 것은 에코라고 하죠. 되돌아오는 거. 이런 현상은 뭐 거의 없죠. 그렇지만 전송 지연. 68번에 2번. 자, 69번에 이동통신의 아주 중요한 제어시켜야 되는 중요한 과제가 있죠. 어떤 지구국 범위 내에서, 기지국이죠. 중개의 권한. 기지국 범위 안에서 전화하다가 타 기지국으로 이동하더라도 전화가 끊어지지 않고 통화가 탁 자동으로 절체시켜야 되는 기능. 핸드오프, 핸드오버라고 이야기하는 기능. 그리고 이동교환국 관할 지역을 벗어났다. 타 지역이다. 외국에 가더라도 이동통신을 쓸 수 있게 해주는 기법. 로밍 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동통신의 아주 중요한 제어 기능이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69번은 2번이죠. 핸드오프. 이건 여러분들 쉽게 아는 내용들입니다. 하드 핸드오프가 있고 소프터 이런 게 있었습니다. 자, 70번의 전파이론 중에 장애물을 만나더라도 이렇게 장애물 돌아가는 현상, 즉 답 넘어가는 거 있죠. 장애물이 있는데도 장애물 뒤에도 FM 방송이 잡힌다. AM 방송은 장중파니까 장중판 파장이 길어가지고 장애물도 넙죽 돌아갑니다. 그렇지? 그래서 이 회절 현상은 주파수가 낮을수록 강하게 나타나죠. 근데 VHF 초단파 이상도 특수한 예외가 있었죠. 뾰족한 장애물이 있으면 산악 같은 경우 그러면 넘어갈 수 있다. 그게 산악 회절파하는 중계장치 없이도 산악 뒷동네도 FM 방송이 잡힐 수 있다는 하나 예외상이었죠. 산악 회절파. 그래서 장애물을 넘어가는 돌아가는 것을 1번 회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71번은 조금 난해한 문제입니다. 이건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이거는 일칩 개수, 일칩을 쓰게 되면은 그때는 SS가 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되는 겁니다. SS가 이렇게 확산됐을 때 그때 그 코드도 동기 맞추면서 그래서 수신 쪽에 이제 동기 조회하고 동기 추적하고 그런 회로가 가동이 돼서 처리가 되는데 여기는 3번. 그래서 71번은요. 71번은 조금은 좀 충분하게 조금 고려를 좀 해서 요 다음 기회에 또 요 관련 문제를 또 풀면서 또 같이 학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2번부터는 프로토콜이에요. 프로토콜이 한 4문제 정도 나와버리니까 무선통신 시스템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프로토콜은 쉽게 준비할 수 있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토콜은 좀 쉽다고 볼 수 있죠. 자, 72번의 프로토콜의 설명 중에 괄호 안의 내용이 뭘 나타냈습니까? 프로토콜은 두 지점 간에 해도 되고 두 컴퓨터 간에 해도 되고 두 개체 간에 해도 되고 그렇죠? 그래서 두 컴퓨터 간에 통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통신상의 규약들의 집합이다. 1번이죠. 쉬운 겁니다. 73번의 DDCMP라는 프로토콜은 어떤 방식의 대표적인 프로토콜입니다. 이건 4번 바이트 동기 방식이죠. 바이트 동기 방식. 이 프로토콜 중에 이 동기 맞추는 방법이 있죠. 어떤 보내는 정보하고 받는 정보를 딱 동기가 맞아 들어가야 그래야 보낸 사람하고 받는 사람이 정확한 정보 전달이 되는 겁니다. 동기를 맞출 때 그 오리지널 그 정보 있죠? 오리지널 정보가 시작되기 전에 특별한 비트 패턴을 앞에 탁 붙입니다. 예를 들어서 0, 4, 1, 6개를 탁 붙여가지고 우리 플래그 비트 패턴이라고 하죠.
이제 그걸 붙이면은 시작입니다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무대기로 막 정보가 그 안에 묶여가지고 가는 후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는 이 뭉태기가 끝났다. 이게 프레임을 뭉치라고 하죠. 끝났습니다 하는 걸 또 아까 0사의 16개 그 플래그 비트 패턴으로 끝났습니다 알려주는 이런 비트 동기가 있죠. 이걸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비트 동기.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비트 동기에 관련되는 통신 규약들이 여러 규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IBM사에서 SDLC라는 프로토콜이 발표돼 가지고 이걸 많이 쓰고 있는데 이걸 좀 보완한 게 바로 ISO에서 HDLC라는 여기 아주 중요하죠. 이런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이제 비트 동기 프로토콜이에요. 뭐 요거 이외로도 여기는 DDCMP라고 돼 있죠. 여기는 DDCMP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ADCCP라는 게 있어요. 좀 패턴이 비슷하죠. 이건 비트 동기입니다. 그 다음에 IEEE 802에서 제시하는 그 랜 프로토콜에 제시하는 LLC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이건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이런 비트 동기 방식의 프로토콜. 그 다음에는 문자 동기 방식이라고 합니다. 문자 동기 방식은 약속된 전송지어 문자 10개를 뿌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지어 문자가 앞에 딱 뿌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작입니다. 이제 알려주는 그렇게 우리 진행하는 이런 문자 동기 방식. 이게 BSC하고 베이직하는 이런 프로토콜이 대표적입니다. 근데 요게 대표적으로 두 개인데 요걸 더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하나 요거하고 비슷한 게 하나 있어. 문자 개수식이라고 해요. 문자 개수식. 문자 개수식 보통 시험지에는 바이트라고 나오죠. 지금 바이트 동기 방식. 이것도 이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어떤 전송지어 문자로 시작과 끝을 맞춰 나가는 방법이에요. 요거는 딱 하나입니다. DDCMP. 보이죠?